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인 남성이 LA 경찰국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로 다가오는 메모리얼 연휴에 남가주에서는 350만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오르면서 여행 인파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방화 등 노숙자로 인한 화재가 크게 늘면서 범죄 증가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리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상인들이 보도에 조형물이나 대형 화분을 설치해서 홈리스 텐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빌 황해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기는 아니라며 투자에 대한 용기와 신념에 따른 합법적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성추문이 폭로되지 않도록 입막음 돈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율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과 공공시설 투자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가격이 2020년 이후 최근까지 47.1%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활황세를 보였던 2000년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것입니다. 상원의 초당적 의원 모임이 만든 인공지능 AI 규제를 위한 로드맵이 빠르면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사흘째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 북부 하늘까지 매캐한 연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등 각종 현안에 당의 의견을 주면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6대4로 승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는 어깨 탈골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보스턴이 클리블랜드에 3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댈러스와 오클라호마 시티는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는 흐리고 점심시간 전후를 해서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일이 있었죠.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총을 쏜다. 과잉 대응이냐 아니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관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한인 양용씨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발작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차분하게 달래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애틀 정신국에서 근무한 소셜워커로 최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책 레지나 챙칭나네를 펴낸 소셜워커 레지나 채 씨는 살인이나 강도 사건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들을 매순간 겪는 경관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총을 겨누는 행동은 겁에 질린 성급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정신 말하자면 액팅아웃을 했을 때 발작이라고 그러죠. 발작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애틀 같은 크라이시스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LA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크라이시스 라인이라고 위급할 때 전화를 걸면은 거기서 경찰하고 연결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9명씩 와야 할 만큼 중범죄가 아닌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에 익숙하지 못한 경찰이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보다 현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걸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근데 오픈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대충 아니야 잠깐 그러다 말겠지 아니면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정신질환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족이 경찰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만일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는 것이 사태가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방편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만철 정신과 의사입니다. 가능하면은 안 부르는 게 좋고 불렀을 때는 가능하면 친구나 친척이 그 환자 옆에 같이 있어라. 경찰이 자꾸 떨어지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하니까. 정신건강 문제로 경찰이 출동할 경우 가족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피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미주에서 정신질환을 겪는 한인들이 많지만 이를 쉬쉬하고 주위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사회에서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홈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 업소들이 업소 입구나 사이드웍에 조형물 또는 대형 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텐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홈리스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LA의 업소들이 업소 입구나 사이드워크에 조형물이나 대형 화분을 설치하면서 홈리스 텐트가 들어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올림픽가에 있는 한남체인 입구에는 1년 넘게 홈리스 텐트가 줄지어 있어 지나는 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 쓰레기 더미로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에 문제가 많았으나 최근 건물 측에서 대형 모래 화분을 길게 설치해 홈리스 캠프가 들어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한인 마켓인 타운 내 웨스턴길 가주마켓 맞은편 세탁소 옆 빈 공간에도 2주 전부터 홈리스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가주마켓 시큐리티에 따르면 원래 마켓 쪽 보도에 홈리스 캠프가 설치됐으나 마켓 측에서 금지시켰더니 길 건너 보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할리우드 비즈니스 업소들도 업소 주변에 홈리스 텐트가 설치돼 영업이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소 앞 보도에 대형 화분을 심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바드에 위치한 선셋 사운드 레코딩 스튜디오의 경우 사이드워크를 따라 대형 화분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대형 화분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이드워크에 설치된 홈리스 텐트로 인해 업소의 접근조차 힘들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업주들의 일련의 홈리스 캠프 방지를 위한 업소의 행위를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2024년도 회계 예산 130억 달러의 엄청난 돈이 투입된 LA시의 홈리스 정책이 결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LA시 업소들의 홈리스 캠프와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이사진들이 버스 운전사 노조와 새 노동협약을 승인했습니다. 새 노동협약 임금 인상이죠. 그 외 로컬 소식 보도국 연결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이사진들이 13일 버스 운전사 노조와 새 노동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3년 동안에 걸쳐 14%가 인상됩니다. 이번 노사 합의는 2022년 노사 분규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임금 인상은 팀스터 로컬 952에 속해 있는 오렌지 카운티 버스 운전사들에게 적용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에는 약 600명의 버스 기사가 있으며 330명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계약에 따라 운전사들은 최고 임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훈련 시에도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며 휴일 근무 보너스도 인상됩니다. LA 타임즈가 13일 이글락 자택에 별채인 ADU를 지어서 월 4,500달러의 렌트 수익을 거두고 있는 한인 설계사 부부 정주용 장은씨 부부의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정주용 씨와 장은씨 부부는 설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글락의 자택에 별채 ADU를 지어 세를 줘 매달 4,500달러의 렌트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 씨 부부는 7년 전에 이글락에서 1920년대 스페니쉬 스타일의 오래된 벙갈로를 구입했으며 가라지를 허물고 35만 $를 들여서 모던한 스타일의 ADU를 지었는데 이 ADU를 젊은 부부에게 렌트를 주고 렌트비를 매달 4,500달러씩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ADU는 1000 스퀘어 피트 규모로 2베드룸, 풀키친, 그리고 베스룸을 갖추고 있는데 ADU의 세든 부부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물과는 달리 독채로 돼 있는 ADU가 훨씬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ADU에 새들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난으로 인해 정부는 ADU를 지어 세를 주는 것을 독려하면서 뜰이 넓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큰 뜰에 별채를 짓고 렌트 수익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오는 27일로 다가오는 메모리얼 연휴에 남가주에서는 350만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여행 인파 기록 경신이 전망됩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에서 다가오는 메모리얼 연휴에 350만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나섭니다. 자동차 클럽에 따르면 350만 명에 달하는 여행 인파 규모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세워진 최고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해보다는 4.7%가 늘어난 여행 인구 규모이며 지난 2019년보다는 4.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350만 명 중에 290만 명은 자동차로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으며 37만 1000명은 비행기로 그리고 23만 7천 명은 버스나 기차, 유람선을 이용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380만 명이 메모리얼 연휴에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보다는 4.1%, 2019년보다는 2.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메모리얼 연휴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로 간주됩니다. 남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 목적지는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그랜드 캐년, 하와이, 그리고 시애틀 알래스카 크루즈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목적지는 올랜도와 뉴욕, 라스베가스, 시애틀, 애나하임, LA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행자들이 연휴 기간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는 로마, 밴쿠버, 런던, 파리, 더블린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해가 나는 패턴 반복됩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수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도가량 더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토요일까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일요일 오전에는 지역에 따라 이슬비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5도, 56도, 해안 지역은 64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3도, 낮 최고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리얼 아이디 혹시 만드셨습니까? 네, 이제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DMB 일 늦게 하는 거 잘 아시죠? 네, 빨리 신청하셔서 미리 받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아이디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제약이 좀 있죠. 일단 국내선 항공기 탑승 또는 연방정부시설 출입 시 필요한 리얼 아이디 의무화법 시행이 이제 1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MV도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DMV와 리얼 아이디 발급 출장 서비스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 LA 한인회 등에 따르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인들 중 여전히 리얼 아이디로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리얼 아이디 신청에는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2종류 준비해야 하고 DMV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간단치 않아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으로 2025년 5월 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7일 내년부터는요.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시설 출입 시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입니다. 만약에 국내선 항공편을 타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출입하려면은 이제 여권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리얼 아이디가 없을 경우 여권을 소지해야 됩니다. DMV는 새로운 연방 규정이 내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리얼 아이디 신청 더 늦추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은 당초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연기돼 왔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DMV의 준비 부족 등등으로 시행 예정일이 2021년에서 2023년 그리고 2025년으로 다시 늦춰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려는 신청 절차 방법 한번 볼까요? 일단 신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미국 여권 혹은 여권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미국 여권이나 여권 카드, 출생증명서, 시민권증서, 그리고 미국 내 출생증명서, 노동허가 카드, 국외 출생증명서, 그리고 I-551 스탬프가 찍힌 유효한 외국 여권, 임시보호상태 혜택 자격을 반영하는 문서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는 아이디 갖고 가면 안 되는 거 지금 확인하셨죠? 네,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유틸리티 혹은 전화요금 고지서, 보험증서, 메디컬 서류, 주택 융자 서류, 고용 관련 서류, 재산세 신고서, 그리고 거주 부동산 등기 서류, 우체국 확인을 받은 주소 변경 서류 등등등 이 같은 서류 중에 2가지가 필요합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서 상의 이름과 주소가 거주지 증명 서류와 일치해야 하고요. 만약 서류와 신청서 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혹은 동거인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등의 이유로 신청자 이름이 변경됐으면 이를 입증하는 추가 서류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신청 서류 준비가 끝났으면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리얼 아이디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평균 9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을 신청서에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DMV를 방문해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DMV를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 전에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DMV 사무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예약된 날짜에 준비한 서류와 리얼 아이디 접수번호 그리고 $35의 수수료를 지참하고 DMV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진 찍어야 되시는 분들 꽃단장 하고 가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5월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LA 지역의 아시안 커뮤니티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가 다운타운 LA의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됩니다. LA 공공도서관인 LAPL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도서관에서 AIPI 조이라는 주제 아래 공연과 스토리타임, 워크숍, 작가들과의 만남 같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유명 한국계 팟캐스터인 수기야 앤 에드가 아시안계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 키노트 스피커로 나서게 됩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의 훌라 댄스와 일본 타이코 드럼, 또 캄보디아 전통 공연 등의 문화 공연과 함께 필리핀 디저트 요리교실, 소리를 통한 명상인 사운드 베스, 중국의 전통 무술인 타이치 강습까지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일본 전통 꽃꽂이인 이케바다 워크숍과 아시안 전통 크래프트, 또 스토리타임으로 킴벌리 기와 폴라유, 케일린 멜리아 조지 같은 아동서적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책을 읽어주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한국 관련 행사로는 코리안 아메리칸 유스 퍼포밍 아티스트의 한국 전통 공연과 이화고전방의 한복 트렁크쇼, 보자기 공예도 소개됩니다. LAPL의 AAPI 조이 페스티벌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LA 다운타운의 중앙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APL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차업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톰의 최근 집계 결과 올 3월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차압 건수는 총 625건으로 전월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1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차압 건수 역대 최저치였던 2020년 5월에 141건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무려 343%를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81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뉴저지 차압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뉴욕 증시에 상장한 주요 기업들의 이익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서 씀씀이를 줄인 효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기업 중에 1분기 실적을 보고한 459곳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 기업의 순이익이 시장의 추정치보다 평균 8.4%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업들이 침체에 대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을 비축해 두었던 것이 순이익을 늘리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올 들어서 비용 절감에 더욱더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 탑10을 양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분, 어감이 왠지 비슷한 수익을 나눠 가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갤럭시가 차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위부터 4위까지가 애플, 그리고 5위가 삼성, 뒤쪽으로 갈수록 삼성이 많이 차지했고요. 많이 팔린 1위부터 5위는 대부분 애플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1위부터 4위를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는 애플에 이어 5개 모델이 탑10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분기 판매량 1위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올해는 고가 모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오히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요가 더욱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위가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 2위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 3위는 아이폰 15 프로, 4위는 아이폰 14 일반 모델, 그리고 8위 아이폰 15 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5위부터는 갤럭시가 나옵니다. 5위 갤럭시 S24 울트라, 6위가 갤럭시 A15, 7위 갤럭시 A54, 이렇게 갤럭시가 10위까지 그 뒷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엔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13이 전체 5위를 기록해 봐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과 구글이 함께 스토킹에 악용되는 위치 추적 장치에 감지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어제 애플의 에어태그 같은 위치 추적 장치가 허가 없이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아이폰 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태그는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부착해 놓으면 해당 물품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아이폰 등으로 즉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2021년 출시 이후 스토커들이 은밀히 피해자의 뒤를 쫓는데 이 기기를 활용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의 로보택시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당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죽스의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의 결함조사국은 죽스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예기치 않은 급제동이 발생해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각각 2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차량은 도요타 SUV 하일랜더였으며 이 차량에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었습니다. 결함조사국은 이들 사고 당시 죽수의 차량이 모두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의 조사는 죽수의 차량 약 500대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3월에 무너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의 잔해가 어제 폭파 제거됐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붕괴한 볼티모어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릿지의 남은 구간을 해체하기 위해서 어제 작업자들이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렸고 남아있던 부분이 굉음과 함께 몇 초 만에 물속으로 구겨져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어제 폭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달리오 승무원 21명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선내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26일 이후 선내에 머물면서 선박 장비와 당국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당국은 어제 폭파된 교량 골조를 크레인으로 인양해 제거하는 한편 달리호를 예인해서 볼티모어항 진출입을 위한 통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달 임시로 4개의 수로를 열었고 이달 말까지는 볼티모어항이 정상 운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당국의 목표입니다. 비행기 가운데 좌석에 앉는 사람이 팔걸이를 사용하는 가운데 좌석에 앉는 사람이 팔걸이를 사용하는 게 맞다. 무슨 말일까요? 덴버행 비행기에 이코노미석에 몸을 실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항공을 포함해 교통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부티지지 장관의 워싱턴 DC에서 덴버까지 이르는 출장 동행기를 실었습니다. 공교롭게 4개 좌석이 나란히 붙은 비행기에 탑승한 탓에 부티지지 장관과 동행기자는 가운데 팔걸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긴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리를 지켜온 그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출장길에 오르는데 현재까지 47개 주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정부 규정을 준수했다는 검사 결과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상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부티지 장관은 항상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등석에서는 실질적인 항공 이용객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라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1등석에 앉으면 탑승객 보호에 대해 그다지 배울 게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잦은 비행 등을 이유로 항공사에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비서진이 거절하고 피치 못해 업그레이드 좌석을 받으면 수행단 가운데 최장신 혹은 최연소 직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관행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덴버행 비행기에서는 화장실 앞 상대적으로 공간에 여유가 있는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에 앉아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식 제공 서비스에서는 원하는 프루트바가 떨어져 받지 못했고 뒤늦게 승무원이 별도로 바를 제공했다라고 함께 동승한 기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1기로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티지지 장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항공 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북중미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멕시코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열사병으로 10명이 넘게 숨졌고 캐나다에 사는 대형 산불로 수천 명이 대피하며 이 연기가 미 중부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벌써 며칠째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니 도심 분수대는 수영복만 입은 아이들로 분주합니다. 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The temperatures in Mexico City is really hot. What else to say about it? I mean, it's hot. We're not used to it. Everyone's talking about the heat. ¡Qué calor! 멕시코 중부를 덮친 기록적인 더위에 열사병으로 10명 이상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루이스 포토시는 50도까지 오르며 휴교령이 내려졌고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포함해 최소 15개 도시에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14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일부는 아직도 진화 중입니다. 지난 겨울 눈이 적게 내리면서 최근 가뭄이 악화돼 숲과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next 48 hours will be a challenging situation for the Northern Rockies Regional Municipality given forecasted ongoing westerly winds and extremely dry and volatile fuels in the area. 산불로 인한 연기와 산불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캐나다 전역뿐 아니라 미국 미네소타 등 5개 주를 뒤덮어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캐나다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부분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교 등등이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4,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네바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50%, 바이든 대통령 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훌쩍 넘어서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의향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지역 조사의 경우에도 지지율 변동 조금 1%, 2% 정도는 있었지만 추세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로버트 캐니어 주니어 등 무소속 후보를 추가할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결과 유권자들이 미국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격전지 유권자의 경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중동 전쟁 등 동반 악재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2020년 대선 승리를 견인한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젊은 층, 유색인종 모두에서 지지율 약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과 공공시설 투자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다루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법, 또 미국 구조계획법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4대 입법 덕분에 미국에서 추진되는 공공민간 투자가 총 1조 3,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팩트 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서 정책 홍보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주요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가장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입법이라고 홍보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권자들에게 별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권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 계획의 다수가 막 시작돼서 아직 블루칼라 유권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루칼라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공략하려는 계층으로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앞으로도 이 블루칼라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전혀 설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행정부가 투자하려는 수십억 달러가 유권자들의 생각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오류투성이의 주한미군 관련 인터뷰를 한 뒤에도 엉터리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뉴저지 유세 현장에서 나토 방위비 문제를 지적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주한미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던 한국을 자신이 바꿔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무효화시키려 든다는 겁니다. 지난 타임즈 인터뷰에서 4만 명으로 잘못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는 그새 4만 2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수준입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He thought I was too rough and they're paying too much. 타임즈 인터뷰에서 부유한 나라라고만 말했던 한국을 이번엔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과 컴퓨터 산업 등을 가져가 큰 돈을 쥐었다며 방위비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앞서 CNN 등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장이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부터 한국이 적잖은 돈을 내고 있었고 방위비를 13% 올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때보다 돈을 더 받고 있다고 팩트체크한 겁니다.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경합주 6곳 가운데 5곳을 이겨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트럼프 주장이 곳곳에 오류투성이지만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방위비를 대폭 올리려는 심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돈을 지급한 당사자 마이클 코언이 어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의 해결사로 불렸던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성추문이 폭로되지 않도록 입막음 돈을 건넸다고 어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코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합의금을 건넨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각종 뒷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코언이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검사의 증인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묻어버리도록 마이클 코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해 집중됐습니다. 코언은 데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모든 것은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해라며 데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코언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에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 비용처럼 위장해서 회사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습니다. 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에 대한 규모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관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25%로 인상하라고 이미 오래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 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이 트럼프 측의 공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같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인 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에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부가관세에 반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라이벌전을 가졌죠. 이 라이벌전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전력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팽팽합니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어제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경기는
팽팽하게 맞서면서 연장전까지 돌입했지만 연장 10회 다저스가 6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원정 경기예요. 네, LA 엔젤스요? 네, 세인트루이스에게 5대10으로 어제 크게 졌습니다. 투구에 손등을 강타당했던 샌디에고 김하성이 부상 우려를 딛고 선발로 출전해 한 경기 볼넷 3개를 얻어내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제 시속 152km의 공에 손등을 맞고 펄쩍 뛰었던 김하성. 오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선발 출전에 몸을 날리는 집념의 수비를 선보입니다. 까다로운 내야 타구에도 거침없이 달려 타자 주자를 잡아냅니다. 김하성은 한 점 차로 뒤진 9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출루하는데요. 3타석 연속 볼넷으로 28일 만에 한 경기 3차례 출루에 성공했는데 이어진 원아웃 만루 상황에서 병살타가 나와 득점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수비 도중 어깨 부상을 당한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다행히 수술은 피하게 됐고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 NBA 플레이오프 진행 중인데 팽팽하죠. 보스턴이 어제 클리블랜드를 109대 102로 꺾으면서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나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3경기 모두 2승 2패 동률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가 어제 댈러스를 100대 96으로 꺾으면서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동률에 금이 갑니다. 역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인디애나와 뉴욕 닉스, 역시 2승 2패인 미네소타와 덴버 너기츠가 오늘 각각 5차전 경기를 갖게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4위 다 싸움의 판도가 바로 오늘 12시에 열리는 빅매치 토트넘과 맨시티전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 통산 3번째 10개 골과 10개 도움 기록에도 도전합니다. YTN입니다. 리버풀에 3대1로 끌려가던 아스톤빌라. 후반 40분에 듀란이 기가 막힌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만회하며 홈팬들을 열광시킵니다. 그리고 3분 뒤 듀란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다시 한번 리버풀 골문을 열며 3대3. 빌라는 극적인 무승부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내며 5위 토트넘을 승점 5점 차로 앞섰습니다. 토트넘은 남은 맨시티와 셰필드전을 모두 이기고 빌라가 최종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져야 4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 팬들은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야 최종 라운드에서 아스널의 자력 우승의 길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토트넘 일부 팬들은 맨시티전에서 져도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전해들은 토트넘 감독은 맨시티 우승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Know what real success looks like. Real success looks like trophies. Anything else in between, bragging rights, whatever it is absolutely meaningless to me, to anyone involved with me. We've got a game tomorrow we want to win. 토트넘은 맨시티에 강했습니다. 최근 리그 5차례 대결에서 3승 1무 1패. 최근 2번의 리그 홈 경기에서는 모두 1대0으로 이겼고 이번 시즌 맨시티 원정에서는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17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개인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기록에도 도전합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LPGA 투어는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열리는데요. 아메리카스 오픈이에요. LPGA 투어 소식 정말 오래간만에 들으시는 것 같죠. 이번 시즌 벌써 12번째 대회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24 시즌 12번째 대회가 진행될 동안 아직 한국 선수들 단 한 명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